안녕하세요. 네, 잘 들으시네요. 제가 지난주에 감기가 걸려서요. 조금 목소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맹민정 교수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제목은 조금 이렇게 좀 이해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 강연 들으면서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초밀도 도시에 관련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느꼈고 그런 배경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약간 이렇게 뭐 하기 전에 좀 이렇게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렇죠? 어떻게 집중하고 그럴 건지.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키워드를 쓰는 거는 초밀도, 하이 덴시티 하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그리고 이제 살기 좋은 도시. 그래서 혹시 클러스터링이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클러스터링의 뜻은 이렇게 모이는 거, 약간 뭉치는 그 뜻이에요. 밀도, 고밀도 도시는 이제 사람들 많이 살고 그런 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처음 두 키워드는 약간 어떻게 보면 현상이고, 제가 주로 이제 연구하는 건 그 세 번째예요. 어떻게 이런 현상에 살기 좋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검토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초밀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드론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굉장히 밀도가 높은 거죠. 아파트가 엄청 많고 굉장히 빽빽하게 있고, 그리고 이런 도시에 제가 이제 있었다 보니 여기가 이제 홍콩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이제 정말 밀도를 실감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제가 이 토픽을 연구했던 계기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제 건축학과이라서 이제 건축이라면 대부분 이제 건물 생각하시죠, 그렇죠? 빌딩 설계 뭐 이런데 저는 이제 환경 쪽이라서 건물 안에 있는 환경을 이제 많이 보다가 홍콩 오니까 건물 안에 있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컨텍스트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내 주변이 어떻게 구성돼 있어서 내 환경을 어떻게 영향을 주냐. 그래서 여기 오니까 이제 도시 환경이란 그 컨셉트가 정말 중요해지고 어떻게 이 환경에 살기 좋은 그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할 순서는 이렇게 네 가지고요. 처음에 이제 도시가 어떻게 고밀도가 됐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약간 토픽이 슈퍼블럭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에서 슈퍼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슈퍼블럭 탄생, 그 다음에 이제 슈퍼밀도의 환경,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도시 환경,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고밀도의 부작용.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렇죠? 도시가 어떻게 고밀도가 됐었을까? 이거 아마 답을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밀도가 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이주한 거죠, 그렇죠? 다 농촌에 있다가 이제 뭐 도시에 가서 이제 생활의 질도 뭐 높이고 더 재밌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뭐 물론 경제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사람들이 이제 도시를 이주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우리나라나 홍콩이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의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인구의 도시화 현상을 볼 때 여기가 이제 농촌 지역, 그렇죠? 요새기 농촌,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도시 거주자,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농촌 지역에서 거주가 더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반대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환점이 대략 2007년이라고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우리가 이제 도시에 거주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지금 현재 한 대략 반 이상은 이제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50년도 되면 전 세계의 3분의 2가 이제 도시에 산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차이는 증가를 조금 더 서서히 한다. 뭐냐, 지금 이제 도시화하는 국가들이 아프리카하고 인도거든요. 그렇죠? 중국은 많이 도시화됐고, 우리나라도 도시화율 혹시 뭐 아시는 학생 있나요?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90%예요. 그렇죠? 홍콩은 100%예요. 그래서 많은 도시가 이제 도시화가 많이 됐는데 지금 여기가 계속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아프리카하고 인도가 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2023년 데이터로 이제 인구 밀도를 이제 조사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짙어지는 색상이 거기가 이제 고밀도, 밀도가 높다는 거죠. 그렇죠? 하얀 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안 살고, 그렇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인도, 그렇죠? 중국하고 인도가 굉장히 뭐 색깔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래픽 툴이 되게 좋아지고 정말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굉장히 비주얼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아서 이거를 이제 그 데이터를 정말 이렇게 비주얼하게 3D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렇게 꼬챙이 같이 보이는 게 제곱 1km의 인구예요. 그래서 이게 더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는 이 굉장히 꼬챙이들이 뭐 곳곳이 많고 우리나라도 저기 보시죠. 그렇죠? 서울하고 이제 이렇게 거기가 제일 높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이미지가 아마 또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밀도 지역, 그렇죠? 이게 1975년에서 2015년의 그 변화예요. 그래서 이제 2015년 보니까 홍콩이 굉장히 밀도가 높은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조금 내려왔어요. 인도가 더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그 UN 해비텟이 고밀도 기준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한 제곱킬로미터에 15,000명이 산다면 그게 이제 고밀도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요선이 넘으면 이제 다 고밀도죠. 그렇죠? 근데 그게 최소 기준만 있고 어떻게 보면 최고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과잉되면 어떻게 되냐가 이제 약간 굉장히 이제 도시들이 큰 문제인데 일단 이거 보시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고밀도 도시들이 더 많아졌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밀도 도시의 비판 지금 그 홍콩 거 봤을 때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별로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C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렇죠? 그 전 결과는 고밀도가 좋다. 이게 이제 그 비판이고요. 결론. 그리고 이제 UN이 이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2030을 이렇게 구성하면서 17 요소가 중에 11번이 지속 가능 도시 및 커뮤니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온 지침이 첫 번째가 고밀도. 우리가 고밀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 복합 토지 용도, 그다음에 밀접된 거리 구성, 그리고 이제 포용적인 사회.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약간 지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이렇게 UN이 거의 추천할 정도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고밀도가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왜 좋은 이유가 그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좋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미국이 먼저 도시화되면서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도시화된 거죠. 그래서 이 스프롤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도시에 들어오면서 그래도 농촌처럼 이제 단독주택을 찾고 그런데 이제 조금 나가서 살고
거기서 이제 운전해서 나가서 살고 도시 이제 일하고 뭐 이런 패턴이 생기면서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죠. 도시가 작은 면적이 갈수록 커지는 거지. 그래서 인구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면적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번 스프롤이라는 뜻인데 이게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라서 그 고밀도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항상 상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거 같지 않아요? 이게 어번 스프롤이에요. 그렇죠? 다 자동차는 다 갖고 있고 다 집 하나 갖고 싶고 근데 도시에도 또 살고 싶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냥 계속 펼쳐나가는 거죠. 이게 멕시코 시티인데 그래서 유엔이 이거는 너무 안 좋다. 그래서 고밀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서 내가 물 하나 살려면 차 타고 어느 정도 가야 돼요. 그렇죠? 이런 지역은 택배도 그렇게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안 돼 있을 거예요. 이제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방지하는 게 고밀도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이제 도시 성장 패턴, 그렇죠? 미국은 굉장히 스프롤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꼬챙이 같은 게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인구가 있는데 이렇게 좀 흩어져 있고 스프롤돼 있고 중국은 아까 봤을 때 아시아는 굉장히 삐쭉삐쭉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하고 아시아는 성장하는 패턴이 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서양 국가들은 이렇게 스프롤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아시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몰면서 여기를 확 고밀도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는 세계에서 초고층 건물 제일 많은 데가 아시아예요. 그렇죠? 그래서 클러스터링이 그 제 제목에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 네. 그래서 또 이제 이건 다 읽을 필요 없이 그냥 고밀도 도시가 긍정적이다. 왜냐, 뭐 더 이렇게 효율적인 거죠. 그렇죠? 공공 서비스도 이렇게 잘 제공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도 생기고 다 이렇게 잘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왔던 또 하나 이제 키워드가 컴팩시티예요. 요즘에 이제 다들 컴팩시티를 만들려는 게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게 고밀도 도시.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제 연구가 이제 좀 관련된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렇게 추정하는 거는 밀도가 증가해도 거기는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를 추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초밀도의 결과는 너무 밀도가 높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런 대응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제 슈퍼블록. 그렇죠? 슈퍼블록이 아시아가 이제 고밀도에 대해서 도시 계획의 요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슈퍼블록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일단 이게 세계 도시화율이고요. 그렇죠? 1950년부터 2016년. 그러니까 보면 미국이 요 색깔인데 굉장히 서서히 이렇게 도시화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급속하게 한 60년대 후반부터 급속하게 1990년 급속하게 올라가다가 요즘에는 이제 좀 많이 좀 이렇게 플라토하고 있죠. 중국은 저희보다 조금 늦게 시작해서 80년도 근데 거의 개발적으로는 저희 따라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한 4, 50년 걸린 거는 중국은 2, 30년 안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도시화율, 그죠? 50년도에는 저희가 20%, 그러니까 60년도에서 90년도 사이에 거의 2배인 거죠. 근데 이게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저희 인구도 2배 됐어요. 그러니까 도시화율도 2배고 인구도 2배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도시 이주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대량 급속한 도시화라 그래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확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도시가 뭔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미국같이 이렇게 서서히 올라갈 때는 그냥 사람들이 와서 개발하고 이렇게 펼쳐나가서 하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뭔가 대책이 급하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슈퍼블럭이 탄생한 거죠. 그렇죠? 정부가 이제 이 지역을 지금 강남, 그렇죠? 지역을 어떻게 이제 쪼개서 여기에 많은 이제 주거를 놓고 이 많이 이렇게 도시화하는 이주민들을 어떻게 다 이제 집이랑 그런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급속한 도시화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를 어떻게 그걸 쪼갤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일반 이건 미국하고 유럽인데 약간 고도시가 이제 이렇게 도시를 어떻게 쪼개는 게 별로 그렇게 큰 뭐 기준이 없어요. 근데 한 기준은 약간 보면 사이즈겠죠. 그렇죠? 밑에 보면 그 사이즈가 뭐 한 60에서 뭐 커봤자 200. 그렇죠? 그 사이즈 안에 뭐 누구는 정사각하고 누구는 약간 사각을 하고 그 차이지만 이렇게 이제 그 단위가 건물 하나가 양쪽에 있어서 중간에는 이제 뒷마당 약간 이런 단위를 이제 계획하는 거죠. 근데 아까 이게 그 뉴욕 여기가 뉴욕이라면 똑같이 이게 이제 여기가 뉴욕 블럭이면 저희 강남 블럭은 이렇게 크게 짰어요. 그렇죠? 여기 800에 거의 800, 어디는 약간 1000 이렇게 짰던 거죠. 그래서 엄청 큰 거라서 이게 바로 슈퍼 블럭. 그렇죠? 저거는 도시 블럭. 이거는 슈퍼 블럭. 그렇죠? 슈퍼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사이즈. 그래서 슈퍼 블럭이 이제 아시아는 굉장히 커요. 그렇죠? 중국은 이거보다 더 커요. 거의 1200m 뭐 이 정도 되고요. 저희는 약간 이런 기준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큰 대로를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는 이제 대중교통 큰 차들 이렇게 다니고 그다음에 블록 안에는 좀 이렇게 좀 더 조용하고 여기서 거주하면서 테두리에는 이제 상업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밑에가 이렇게 여기 잘라서 볼 때는 여기는 상업 있고 여기 중간에는 이제 주거. 어떤 외국인 그 교수가 이제 슈퍼블럭 같이 연구하는데 그분은 이제 쓴 거는 그분은 이제 일본 슈퍼블럭을 검토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한 거는 슈퍼블럭이 꼭 계란자 같대요. 그렇죠? 요 딱딱한 요 그 껍데기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에 노란 자, 테두리엔 흰 자. 그러니까 흰 자는 이제 그런 상업, 그 다음에 노란 자가 이제 주거. 약간 이렇게 구성됐다. 그 다음에 딱딱한 그 껍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연구의 그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이제 여기가 이렇게 상업이 있으면서 또 고층 건물이 테두리 다 있다면 그럼 이게 약간 닫히기 시작하지 않냐. 약간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제가 조금 더 이제 가면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이제 슈퍼블럭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일본도 있고 중국도 많이 있고 그렇죠? 저의 그 강연 끝에는 이제 바르셀로나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 이씨는 1950년도부터 있어서 굳이 저희가 이렇게 제일 처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게 이제 우리가 아시아가 어떻게 이 대량 급속 도시화를 어떻게 대응한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강남 지역의 개발 어떻게 보면 연도를 볼 때 예전엔 그냥 논밭이었죠. 그렇죠? 60년대, 그다음에 70년대에는 그 한강교 이렇게
하면서 경부고속도로를 하고 이제 강남에 이제 접근이 되면서 강남을 이제 슈퍼블럭을 이렇게 쪼개서 이제 주거단지부터 놓고 주거단지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제 그 추후에 이제 상업 놓고 문화시설 이렇게 놓고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리드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슈퍼블럭 그리드 다 보이죠? 네. 잘 안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잘 되네요. 네. 이 개념이 이제 어디서 왔냐? 이게 이제 1929년에 클래런스 페리라는 이제 어버니스트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이 이제 자동차가 최근에 이제 좀 다니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1900 초반이니까 그렇죠? 자동차의 그 인식도 좀 적고 그래서 횡단보도도 없고 별로 그다음에 뭐 신호등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가면서 차에 치우고 하여튼 사고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뭐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약간 슈퍼블럭의 계획은 그쵸 이렇게 약간 큰 길을 테두리 놓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주민 위주, 그렇죠? 그리고 중심에는 학교. 그래서 초등학교를 중간에 딱 놓고 그리고 여기 뭐 교회 시설도 있고 뭐 그런 커뮤니티 시설도 있는데 그 초등학교 그런 생활 시설 중간에 놓고 그 다음에 주거를 옆에 놓고 그 다음에 상업을 뭐 어떤 테두리에 코너당 이렇게 놓는 게 이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페리 근린 지구 6가지 그 원칙이고요. 약간 제 폰트가 좀 바뀌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지역이 적어도 10%가 녹지가 열린 공간에 전념해야 한다 하는 거를 그거는 좀 전달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비슷하게 이제 저희가 그 페리 개념, 그렇죠? 그다음에 강남 블럭 이제 몇 개 볼 때, 잠시만요. 여기 약간 배터리가 죽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줄 있는 거 써도 되는데요. 잠시만 저기서 교체하고 있는. 네네네. 안 되나요? 네, 또 되네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약간 비슷하긴 하죠. 뭐 학교, 그렇죠? 요 색깔이 약간 뭐 교회 시설, 그 다음에 요 짙은 회색이 상업. 근데 녹지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많이 전달됐는데 10% 녹지는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슈퍼블럭에 대해서 이제 좀 개념이 생겼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고밀도가 좋다 그랬고, 그 다음에 슈퍼블럭이 우리 아시아 도시의 그 도시화를 어떻게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랬죠. 그래서 슈퍼 밀도의 환경,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이제 제가 연구한 분야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밀도가 증가하면서 환경에서 어떤 영향이 있냐, 이게 이제 질문이죠. 그래서 슈퍼블럭의 그 원칙이 현재 이제 자동차 중심으로 계획했던 거예요. 그렇죠? 큰 대로 놓으면서 다 이렇게 강남을 이렇게 뚫고 가기 쉽게.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도 이동해야 되고 이제 뭐 물류도 이동해야 될 때 이제 이렇게 큰 대로라면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자동차 중심으로 도시를 구획했던 게 조금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 지금 우리는 이제 기후 위기, 그렇죠?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뭐 지금 이제 다 모든 교육 레벨에 많이 교육시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의 단계를 지나면서 이제 기후 위기 있잖아요, 그렇죠? 기후 위기는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지금 온난화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온실가스 중에 제일 큰 원인이 이제 카본이에요, 그렇죠? 일산화탄소, 그렇죠? 카본을 어떻게 줄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고밀도가 되고 차중심이 되니까 이게 너무 지금 탄소 배출이 너무 많은 거죠, 도시 안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고밀도의 부정적인 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고밀도가 되면서 이제 또 하나 단어가 콘크리트 정글, 그렇죠? 우리가 콘크리트이 이제 건물이 대부분 콘크리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이 엄청 많아지니까 거의 정글이 되는 거죠, 정글, 그렇죠? 숲이 되는 거죠. 나무 숲이 아니고 콘크리트 건물의 숲이에요. 그래서 콘크리트이 이제 이 열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또 열을 반사해서 이 도시를 굉장히 뜨겁게 오래 이제 유지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있는 커브가 이게 도시 중심에 이렇게 온도가 확 올라가고 이게 이제 농촌 이런 데 나가기 시작하면 도시 온도가 훨씬 낮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볼 때는 갑자기 농촌이 좋네, 환경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도시를 어떻게 온도를 이제 이 열섬 현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구적으로 저희 코로나 때 이렇게 입장할 때 다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 찍은 거 기억하세요? 그렇죠? 다 이렇게 몸 온도가 어떨까? 근데 그 똑같은 기술로 건물에다 이렇게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이 얼마나 열이 많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바깥 공기보다 이 건물이 훨씬 더 환한 뜻이 열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뜨거우면 이 바로 앞에 있는 공기가 뜨겁고 내가 느끼는 게 이제 엄청 뜨거우니까 더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폭염이 생기면 그 온도보다 더 덥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폭염이 생기면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연구 결과가 나온 게 도시에 폭염이 생기면서 4%가 딱 그 도시 현상 때문에 사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도시에 나온 그 열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사망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은 도시를 30%를 녹지를 넣어야 된다. 이걸 방지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정글을 어떻게 더 자연을 채울 수 있는 걸 고민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 보면 여기 이 이미지 보면 여기 나무는 굉장히 시원한데 여기 뒤에 그 콘크리트 바닥은 엄청 뜨겁다. 그렇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왜 우리가 녹지를 더 많이 넣어야 되는 원리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도시 안에 슈퍼블록 안에 대기 오염. 그렇죠? 이제 고밀도 도시에는 또 대기 오염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외곽이랑 비교한다면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은 줄이 강남이고 약간 녹색은 여기 외곽, 경남 창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보면 이렇게 차이가 크다. 그래서 정말 이제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슈퍼블록 안에 이제 블록을 보면서 이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바람 환경이 어떠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바람 환경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거기 있을 때 좀 이렇게 답답하지 않고 순환이 된다. 공기 순환, 그렇죠? 공기 순환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그렇죠? 네, 맞아요. 에어컨 틀 때 팬이 돌리면서 공기 순환 시키는 것처럼 이제 도시 밖에도
이렇게 공기 순환이 있어야지 저희가 특히 이번에 팬데믹 있으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슈퍼블럭이 개발하면서 이 안 좋은 공기가 순환 안 되는 지역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 파란색이 공기 순환이 부족하다는 공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슈퍼블럭 안에 뭐 이게 테란로, 여기 테두리에 고층 건물들이 쫙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어떨까 할 때, 그렇죠? 여기에 그 건물들 하나씩 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저희가 건물이 높으면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햇빛이 들어오면서 밑에 반사하면서 빠지질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악순환이 이렇게 되고 환기 안 된다. 그럼 악순환이잖아요. 그렇죠? 열이 내려오고 나오지 못하고 거기다 바람도 없어서 굉장히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도시 환경 관련 연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테란로에서 북향이랑 남향의 온도가 어떻게 다르냐,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여기 이 남쪽에는 좀 더 그늘이 있어서 좀 더 시원하겠죠? 여기는 얘한테 반사받아서 여기는 더 높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날이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저녁 시간이라서 시간이 올라가면 이제 더 온도도 올라가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고밀도의 부작용, 도시환경제 보면서 갑자기 부정적이 되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 모여서 살면 되게 좋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건물들이 많으니까 환경이 안 좋아질 수도 있네, 그렇죠? 그래서 고밀도의 부작용.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지구 온난화 증가하면 열섬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제가 하나씩 다 설명 안 할 거고요. 이게 아마 지금 저희가 많이 이제 논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대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도시 녹지화. 그렇죠? 아까 제가 그 열화상 카메라 봤을 때 나무를 넣으면 좀 더 쿨링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도시를 어떻게 더 녹지화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바람 잘 통과하면 숨쉬는 도시. 그리고 보행자 친화 도시.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야지 친화지 않나요? 그렇죠? 보행자는 원래 있는데 막 너무 덥고 막 답답하면 그렇게 보행자가 이제 좀 많이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탄소 중립 인프라. 그다음에 자연을 건축적으로 도시에 삽입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슈퍼블럭에 다시 본다면 이 슬라이드 요약은 저희 1인당 녹지가 지금 강남 지역에는 2.1이에요. 제곱미터. 그렇죠? 근데 WHO 세계의 기준은 1인에 최소 9제곱미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슈퍼블럭 구성에서는 녹지가 엄청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볼 때는 8.43이라 그러는데 실은 녹지가 이 뒤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원하고 생활권 도시 녹지랑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 WHO 말대로는 녹지가 300m 300m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300m 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숨 쉬는 도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숨 쉬는 도시를 만들까? 이런 이렇게 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도로겠죠, 그렇죠? 도로 통해서 이제 숨 쉬는 도시 패스웨이를 만들어야 된다. 또 하나 전략은 건물들을 좀 더 이렇게
다공성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그런 고려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건물의 이제 전략 중에 하나가 이렇게 타공하면서 그냥 환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죠? 뒤에서 이렇게 환기가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여기에서 바람을 안 맞겠다. 이런 주제인 거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한다고 또 모든 건물들 이제 막 타공하면 안 되고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한 이제 해결책인데 이제 그 컨텍스트를 봐야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홍콩이거든요. 그래서 홍콩에는 또 기후가 조금 다르잖아요. 저희는 이제 겨울도 있고 그래서 굳이 타공을 막 여기저기 하는 게 좋은지 그것도 이제 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해결책을 계속 생각하고 연구도 해야 되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요즘에 또 미래에 어떻게 도시가 변해야 되냐, 그렇죠? 많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동 순환도 바뀔 거고, 그렇죠? 모빌리티. 우리가 앞으로 차가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있고, 차가 자율주행이 되면 그냥 공유차를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 때문에 차가 어떻게 보면 좀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취지도 있어서 이런 생각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들이. 그렇죠? 어떻게 녹지화하고, 그렇죠? 어떻게 좀 더 사람 위해서 도시를 구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어디는 이제 나무를 심지 못해서 나무 대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약간 그 알기라고 이렇게 나무 대신 뭐가 이렇게 탄소를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연구해서 넣었던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슈퍼블럭, 요즘에 슈퍼블럭 이렇게 그 뭐죠? 검색하면 우리나라 안 나오고 바르셀로나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슈퍼블럭이 70년도부터 생겼는데 일단 딱딱 슈퍼블럭 검색하면 바르셀로나가 나오는 거지. 그 이유가 이제 바르셀로나는 그냥 요 블락 하나가 뭐 한 100m예요. 그렇죠? 그래서 100m 조금 넘어요. 100.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이제 생각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이걸 뭉쳐서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거기는 9개 이렇게 뭉쳐서, 그렇죠? 이렇게 블럭 9개를 뭉쳐서 슈퍼블럭처럼 대중교통을 바깥에만 갈 수 있고 안에는 못 가게 한다. 약간 이 전략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화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면서 길을 많이 줄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길을 이제 차를 이제 빼면서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우리 슈퍼블럭이 시는 더 효율적인데 그래도 뭔가 극단적인 걸 해야지 이렇게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슈퍼블럭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걸로 제가 이게 그 작년에 나왔던 그 UN 해비텟의 보고서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제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제 반영하면서 나온 보고서인데 여기서 나올 때 그렇죠? 과밀 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공 녹지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녹색의 잘 공급된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걸로 그럼 제가 오늘 강연 마치고요. 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모두 관심 있게 앞으로 연구도 하고 또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강연의 진행을 감사드립니다. 네.